네, 안녕하세요. 척척각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리기가 어렵네요. 한의원, 다른 한의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의원은 여름으로 갈수록 좀 성수기고, 겨울에 완전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 올릴 수 있어. 근데 점점 날 풀리고 하면서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시간도 안 나고 그러네요. 오늘도 퇴근 마감하고, 바로 직원분들 보내고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운이 들어갑니다. 516기 드디어 강론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대운입니다. 대운. 자, 일단은 좀 읽어보죠. 스피디하게 간다고 했죠, 이제부터. 자, 대운의 오행적 규정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 예전부터 예습 차원에서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 자, 연간이 예를 들어서 병자년인 경우는 병이겠죠.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을이겠죠. 자, 이러한 연간이 변화 순서상 상대적 위치에 존재하는 천간, 예를 들어서 병의 경우는 신이겠고 을의 경우는 경이겠고, 이렇게 둘이 합하여서 생한 어떤 오행이 있는데, 이러한 오행을 앞서 설명했듯이 화오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병과 신은 합하여 수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값 오행을 화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행을 대운으로 규정한다. 즉 수운이 된다 이거지. 병해는. 아시겠죠? 이건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두 개의 천간이 필요하거든. 천간합이라는 연산을 위해서는 두 개의 천간이 필요하고, 이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게 곧 대운이자 이 오행은 곧 화오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병이 있고 신이 되면은 병의 오행적 속성은 화잖아요. 그리고 신의 오행적 속성은 금이잖아. 그럼 이때 이 화와 금, 비연선자 자리에 위치한 화와 금을 정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오행, 얘네들은 정오행이라고 한다고 저번 시간인가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 변화 순서상 상대적 위치에 존재하는 천간인데, 이건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천간적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서대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 때, 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대적 위치에 있는 게 기거든. 그 둘 사이 10개니까 이 둘을 빼면 이 사이에 4개의 천간이 존재하고, 요 사이에도 4개의 천간이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결국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음의 변화가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룬다는 게 이겁니다. 변화 순서상 상대적 위치에 존재하는 천간이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좀 계속 봅시다. 그러면 자, 천간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명리학적으로 부부의 관계는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면서, 부부의 관계일 때는 이 양이 요 음을 극하는 관계에 있을 때 부부지간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천간을 양간이 음간을 오행적으로 극하는 부부합의 관계로 이야기해 보면은 갑과 기가 합하여 토가 된다. 여기서 양간은 갑이고 음간은 기죠. 그리고 양간이 음간을 극하는 목극토의 관계로 맺어져 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을경 같은 경우도 양간인 경의 오행은 금, 음간인 을의 오행은 목, 금, 목이 되잖아. 다 이렇게 되거든. 병신, 정임,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합, 천간합의 관계에 의해서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게의 해에는 각각 토, 금, 수, 목, 화운이 1년 내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 자, 이렇게 1년 내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통 대운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의학인문에서는 개군이라고, 이를 개군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개군은 이렇게 잘게 5조각으로 쪼개진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이거는 광의의 개군이라고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 중에 변동성이 약한 운은 뭐예요? 주운이죠.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년을 두루 주관하는 대운과 1년을 5등분해서 각각 주관하는 것들의 합인 개군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요 놈만을 개군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요 변동성이 약한 주운에 비해서 얘네들은 변동성이 둘 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광의의 개군으로 얘네들을 대운과 개군을 다 포함시킨다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표로 한 번 더 볼까? 저번에 봤던 표인데 이게 사실 대운, 주운, 개군을 한 방에 이야기가 되게 용이한 표거든요. 보시면은 주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맨 밑줄이 주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목화토금수 순서는 계속 고정이 돼 있어. 그지? 목화토금수 순서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주운 같은 경우는. 그죠? 단지 태소만 약간씩 바뀔 뿐이지. 그에 반해 이 대운 같은 경우는 태궁이었다가 소상이었다가 태우였다가 소각이었다가 태치였다가 계속 바뀌죠. 얘네가 바뀌면 얘네를 초운으로 삼는 개군 역시 계속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주운이란 게 변동성이 완벽하게 없진 않죠. 왜? 오행적으로만 변동성이 없을 뿐이고 이 태소 관계는 계속 변하거든. 왜냐하면 이 태소를 결정짓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대운의 태소에 의해서 얘네도 결정이 돼요. 결국은 이 주운의 태소는 결국 대운의 태소에 종속돼서 규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운이 항상성이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항상성을 띠는 건 아니고 오행적 관점에서만 항상성이 유지되고 태소는 매년 약간씩 바뀐다. 그래도 계속 오행적 순서 자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해버리는 대운이나 개군보다는 항상성이 높죠. 항상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운에 상대적으로 위에 대운과 개군을 통으로 광의의 개군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광의의 개군 같은 경우는 항상성이 높은 주운과는 달리 매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분의 1을 주관하는 5운의 조합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군만이 아니라 1년을 홀로 주관하는 대운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군이란 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갑기을경 병신정이 무게해에는 각각 토, 금, 수, 목, 화운이 홀로 1년 내내 영향을 행사하게 되니 이게 바로 대운이라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년의 경우 일단은 정관이 뭡니까? 갑이죠. 그래서 갑기합토니까 대운인 토운이 홀로 1년을 두루 총괄하며 자, 자에서 화한 사천지기인 군화, 자오소운군화죠. 이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 사천지기가 1년 내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운에서는 대운이 1년을 두루 총괄하고 기에서는 사천지기가 1년을 두루 총괄하는데 보다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대운이 1년을 두루 총괄하는 건 맞는데 이 객기에서 상반기는 사천지기가 그리고 하반기는 제천지기가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보통 뭐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사천지기가 1년 내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걸 보다 엄밀히 따지면 상반기만 사천지기, 하반기는 제천지기가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오운도는 저번 시간인가 했었는데 한 번 더 오운도 보는 방법을 보면 대운을 산출하고 싶은 해의 연간을 일단은 찾아야 돼. 올해가 뭡니까? 을사년인가 그러죠?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요거를 찾아야지. 여기 있죠. 그래서 올해의 대운은 금인 거야. 을경합금이니까. 그러면 금부터 시작해서 이 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금수, 목, 화, 토.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이게 올해의 개군 순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대우는 금운이고 개구는 금수 목화토 순서대로 간다. 단 이 오운도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태소가 없죠. 이 태소까지 반영된 그 도표가 나중에 오늘 또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일단 오운도는 오행적인 것만 규정을 해주는 도표, 간단히 규정을 해주는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피디하게 또 갑시다. 대운을 구성하는 각 운의 태과 불극 나오죠. 자, 봅시다. 일단은 오행적으로 갑기울경 병신정인 무개년의 오운 중 대운은 토, 금, 수, 목, 화운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어. 왜? 천간합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갑병, 무경, 임해는 임간은 양간에, 을정기, 신계는 음간에 속하게 되는데 양년의 대운은 왕성하여 태과에, 음년의 대운은 쇠하여 불급에 해당된다.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즉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운의 태소는 연간의 음양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즉 대운에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뭐 오행적 속성이 있고 태소적 속성이 있는데 이 오행적 속성은 뭐로 결정됩니까? 연간과 그리고 그와 상대적인 다른 천간의 합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나타난 화오행이 있잖아. 이게 곧 대운의 오행적인 속성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 오행에 이렇게 결정된 화오행의 태소는 어떻게 결정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연간이 양간이면은 이 화오행은 태과가 되는 거고, 연간이 음간이면은 불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을해해, 경해해 모두 대운은 일단 오행적으로는 금이야. 그지? 근데 을은 음간이고 경은 양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을해해에는 대운이 뭐랄까 금이면서 소고, 이 경해해에는 금이면서 태가 되는 거지. 한자도 안 쓰냐? 이렇게 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년인 육입년, 육술년, 육갑년, 육무년, 육갑년, 육경년, 육병년의 대운은 각각 앞에 대가 붙은 이렇게 되고 각각 6년씩을 주관하게 대운이 양인에는 총 30년, 마찬가지로 대운이 음인에는 총 30년이니까 합해서 60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결국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대운에는 두 가지 규정해야 될 속성이 있어. 하나는 오행적 속성, 하나는 태소. 근데 오행이라는 거는 연간과 해당 연간과 상대적 관계에 있는 천간이 서로 합을 해서 만들어낸 화오행이 곧 대운의 오행적 속성이 되는 거고, 이런 화오행의 태소 여부는 이 연간이 양간이면 그냥 태로, 음간이면 소로 간주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기년의 대운은 둘 다 갑기합토니까 갑년도 대운은 토운, 기년도 대운은 토운이 되는 거야. 그지? 토를 음으로 읽으면 궁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갑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토운 중에서도 태궁이 되는 거고 기는 음에 속하기 때문에 소궁이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읽어보세요. 요건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자, 광의의 개군 범죄에 속하는 대운이 천지간에 흘러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에는 태거와 불급의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니 구체적으로 갑병, 무경인과 같은 오양간의 해에는 태거하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을정기, 신계와 같은 오음간의 해에는 불급하게 된다. 이처럼 남음이 가면 부족함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족함이 가면 남음이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천지변화의 대원칙인데, 만약 한 해에 남음이 남음으로 이어졌는데 또다시 남음, 태과의 해가 도래한다거나
부족한 불급한 해였는데 다시 연이어서 불급한 해가 도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천재 정상적인 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를 보면 되게 간단한데, 자 보십시다. 자 보시면은 보세요. 대운만 일단 봐볼게. 자 오행적 속성은 매년 바뀌지만 보세요. 연속돼서 태, 소, 태, 소, 태, 소, 태, 소, 태, 소. 어때요? 완벽하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는 양상을 보이죠.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이 태소를 결정짓는 거는 요 천간의 음양 속성인데, 천간의 음양 속성은 하나는 양간이면 하나는 음간이고 그 다음은 양간이고 이게 반복되거든. 이 애초부터 이 대운의 태소를 결정짓는 천간의 음양 속성 자체가 일름일량 지위도로 완벽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하나가 양이었으면 그 다음 천간은 음이고, 그 다음 천간은 다시 양이고, 그 다음 천간은 다시 음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대운이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게 초운의 자리를 잡는 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개군 같은 경우는 태로부터 시작해서 태로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을해에는 소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 그 다음에 병해에는 태로 시작해서 태로 끝나. 이것도 완벽하게 태로 시작해서 태로 끝나고 소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고 태소가 완벽하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게 된단 말이야. 왜? 이놈이 대운이라는 게 초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전체 개수가 홀수인 영향도 요 태에서 시작해서 태로 끝나는 그 영향도 있겠죠. 어쨌든 대운은 천간의 음양 속성을 따르는데, 천간의 음양 속성은 한 번에 양간이 오면 그 다음은 음간이 오는 이런 번갈아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기 때문에 대운 역시 완벽하게, 대운의 태소 역시 완벽하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며, 이러한 대운을 초운으로 삼는 개군 또한 완벽하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운이야. 주운 같은 경우는 이 대운이, 예를 들어서 토 같은 경우는 사문에 오거든. 요 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운에 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개군처럼 대운이 초운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봐봐,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갑의 초운이, 갑의 갑년의 주운의 초운이 태각이었는데, 을년의 주운의 초운도 태각, 태 이런 식의 이런 양상이 벌어져. 일름일량 지위도에 어긋나죠. 오히려 대운 개군보다 더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우리가 보통 불변하고 항상성이 강하고 요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 주운인데, 여기에도 사실 상당한 변동성 유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오운도에는 그 태소라는 변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오행만 결정해 주는 거였는데, 이 오음, 건운, 태소, 상생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태소까지 완벽하게 결정해 주거든. 그래서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니까 을을 찾는 거지. 을이 어디야? 여기야. 자, 그러면 올해의 대운은 단순히 금운으로만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소까지 결정해 주는 거야. 아, 소상이구나, 올해의 대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가면 올해의 개군의 순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초운은 소상, 이운은 태우, 삼운은 소각, 사운은 태치, 오운은 소궁. 이렇게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오운도에다가 태소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보다 세분화한 도표가 바로 이 오음건운 태소 상생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운을 끝낼 겁니다. 스피디하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명칭 있잖아, 명칭. 그러면 지금 오운에 있어서 크게 이 토 같은 경우도 보면 태과인 경우도 있고 소궁, 불급인 경우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평기까지 넣으면은 각 운마다 3가지가 생기고 그러면 총 15가지가 생겨. 그럼 이 15가지를 부르는 별도의 명칭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한번 꼭 오운육기 파트에서가 아니라 오행 파트나 이런 데서도 뭐랄까 오행의 태과 불급 평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로 문제를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난해한 한자들이 나오고 왜 이 한자가 요 태과에 배속이 되냐, 왜 이 단어가 불급에 배속이 되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외우기가 쉽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봅시다. 자, 순서는 일단은 이 1번에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차례대로 태과, 불급, 평기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과야, 맨 앞에 것 애들은. 그지? 그리고 뒤에 거는 불급. 그리고 맨 뒤에 거는 평기하다. 그리고 차례대로 목, 화, 토, 금, 수. 즉 15가지 명칭이 등장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목의 태과, 모군의 퇴과운을 발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발자를 잘 보면 됩니다. 이 발 같은 경우는 펴다발이잖아요. 근데 펴다발이지만 이거를 용법을 보면은 대표적인 용법이 뭐랄까? 폭발하다, 노발대발하다. 좀 느낌 오시죠? 뭔가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느낌이 들거든. 이미지가. 그지? 그래서 이 발생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발생하기 이런 느낌으로 본다기보다는 뭔가가 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셔야 돼. 아시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해서 성캄브리아기에 되게 생명체의 그런 종이나 이런 가지수가 되게 적었었는데 캄브리아기에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고 하죠. 그런 현상을 의미하면 그런 현상을 요 발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목의 태과는 발생이라고 명명을 한다. 자, 그러면 목의 불급은 위화라고 하는데 이 위자가 왜 들어갔냐면 이거는 맡기다, 위임하다, 버려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위. 그래서 이거 용법을 보면은 그거야. 위탁하다. 그리고 위임하다. 얘가 딱 봐도 뭔가 적극성이 좀 결여된 느낌이잖아. 목이 주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극적인 상태의 온화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그래서 목의 불급은 위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의 평기는 부화라고 있는데 이 부자가 뭐냐면 철도를 부설하다 할 때 부자거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연 설명하다 할 때 부자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쭉쭉쭉 늘려나가는 느낌 있잖아. 한 방향으로. 철도도 한 방향으로 쭉 늘려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철도 부설하다 할 때 부를 잘 염두에 두고 한 방향으로 좀 일관성 있게 쭉쭉쭉 온화하게 나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목의 태과는 발생이라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목의 불급은 위화야. 뭔가 위축되어 있고 위탁하고 위임하든 뭔가 소극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목의 평기는 부화라고 있습니다. 철도 부서를 연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불글적이 2개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빛나다 혁인데 우리 그런 말 쓰잖아. 혁혁한 공로.
사실 이 경우밖에 안 쓰는 것 같아. 되게 빛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햇빛이야. 그래서 빛나는 햇빛인데 그냥 아침이나 뭐 이럴 때 조금 떠 있는 그런 약간 온화한 햇빛 말고 딱 밖에 나갔을 때 엄청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햇빛 있잖아. 이건 혁키는 약간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너무 과한 햇빛 있잖아.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될 것 같은 햇빛.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의 태관은 혁키라고 있습니다. 혁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의 불극과 평기에 모두 다 발글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앞에 거 복과 승만 잘 해결하면 되겠죠. 복은 뭡니까? 엎드리다 복. 복용. 재능이 있으나 좀 응거 중인 사람을 복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밝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엎드려서 그 밝음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화가 아직 불급한 상태를 복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엎드려 있던 상태가 점점 올라가면서 밝음을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상태를 승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화의 평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약간 태양이 약간 어슴푸레 새벽녘 이렇게 있는 거를 복명. 그러면 남중하기 전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면서 따뜻하게 비춰주는 상태를 승명. 남중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상황을 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화의 태관은 혁기, 화의 불급은 복명, 화의 평기는 승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건 이 토의 태과인데 이거는 그냥 형태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는 좀 두텁다, 도탑다, 흙무더기. 그래서 돈독하다라는 표현할 때 이 돈자를 쓰거든요. 이건 언덕부야. 그래서 토를 말 그대로 흙으로 해석해서 뭔가 적당히 흙이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몽긋 흙이 두터운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태적 비유겠죠. 흙이 많이 쌓여 있다. 즉 태과하다. 토가 태과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낮을 비. 이건 뭐 살피다, 감독하다, 감시하다, 감자거든. 비감이야. 그래서 토의 불급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는 사실상 모든 변화에 개입하면서 약간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형태적으로 높은 곳에서 관찰하면서 중재하는 게 더 쉬운데, 뭐랄까, 되게 낮게 파인 곳에서 이거를 관찰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느낌? 낮은 곳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감은. 그리고 비화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모든 화가 다 구비된 상태야. 화를 유발할 준비가 완료된 거지. 즉 모든 것에 개입하면서 중재를 할 준비가 완료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비화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 같은 경우는 태과는 두터운 언덕이라고 해서 돈부, 그리고 불급은 낮은 곳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잘 뭐랄까 중재를 못하는 상황, 비감, 그리고 모든 곳에 있어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화. 이거는 토의 평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견성, 딱딱 단단함이 이루어지다. 금이라는 건 어쨌든 표면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견성이 태과가 아니고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겉에 피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너무 과하게 단단해져 버린 느낌? 이거는 사실상 요 속까지 단단해지는 거는 거의 수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의 영역을 침범하는 정도의 과하게 단단해진 금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종역이란 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보통 가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용법적으로 개혁, 혁명, 혁신에 쓰이거든. 아, 그러면 이게 개혁을 따르다야. 종역은. 사실 금이라는 게 단단하게 이렇게 성벽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걸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팅팅 다 튕겨내거나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일로 누르면 쑥 껍데기가 약해서 쑥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 뚝 들어가다 깨져 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즉 어떤 과격한 변화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항하지 못하고 조금 순종적으로 움직여 버리는 상태. 그래서 금이 약간 불급한 상태인 거지, 종약은. 아시겠죠? 그러면 신평은 뭡니까? 금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생을 살하는 느낌이 있잖아. 살생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신평은 너무 과하지도 않게 고르게 작용하면서 고르게 심사하고 고르게 살생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외우기 쉽거든. 그래서 금의 태관은 껍질만이 아니라 속까지 딱딱해져 버리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견성. 금의 불급은 외부의 강력한 변혁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순응해 버리는 종역. 그리고 균형되게 심사하는 신평이 바로 금의 평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 쪽은 오히려 쉬워요. 이거 흐르다니까 물의 속성이긴 할 텐데, 이 연이 뭐냐면 넘쳐 흐르다야. 그래서 부연 설명하다 할 때 연도 이거고, 어디에 만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넘쳐 흐르다는 거지, 유연이란 뜻 자체는. 약간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 물이 자신의 경로를 떠나 범람해버리는 상태 있잖아. 이것도 약간 형태적으로 수를, 과다한 수를 형태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이거는 잘 쓰지는 않는데 딱 보시면은 물 숫자에 말고 뭐 비슷한 게 있잖아. 말을 하게야. 이거랑 반대인 거지. 유량이 대폭조화돼서 뭐 가뭄시기에 바닥이 보이는 그런 강이나 호수 그런 상태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항류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의 평기인데 이거는 정순입니다. 정순이 왜냐면 수와 대비되는 게 화인데, 화의 화려함인데, 우리가 여름엔 어떻습니까? 온갖 꽃들도 다 피고 꽃들도 다 피고 막 벌레들도 막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막 화려하잖아, 되게. 근데 화려한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또 번잡하거든. 그지? 근데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잠시 숨어 있고 되게 차분해진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적인 거는 수의 어떤 그런 겨울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 같고, 수는 수의 어떤 순리에 따르는 양상이 있잖아. 수특의 변화. 그래서 그 두 성격을 합해서 정순이라고 해서 수의 평기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수의 태관은 유연, 수의 불급은 항류, 바짝 말라버린 거, 수의 평기는 정순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태과, 불급, 평기 순이에요. 목은 발생, 위화, 부화, 화는 혁희, 복명, 승명, 토는 돈부, 비감, 비화, 그리고 금은 견성, 종역, 신평, 수는 유연, 항류, 정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단어 15개는 그냥 달달달 외우십시오. 시험 내기 딱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도표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수의 태관은 유연이고, 수의 평기는 정순, 수의 불급은 항류,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하나 던져야 되죠. 선생님, 우리 이 오운에서는 태광이랑 불급만 결정이 됐었잖아요. 왜? 왜냐하면 오운의 태과 불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뭐였어요? 천간의 음양이었거든. 천간은 양 아니면 음이기 때문에 오운은 태과 아니면 불급이었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이 평기는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퀘스천을 던져야겠죠. 자, 여기 나옵니다. 오운의 평기 여부의 판단인데, 자, 태과의 상태가 억제를 당하거나 불급의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는 모두 기가 평해지겠죠.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불급의 해에는 도움이나 합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화해 상태에 준하게 되고, 태과의 해에는 제약이나 억압을 받게 되면 평안 조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좀 느낌 오죠. 뭔가 그 천간의 음양 속성으로 인해서 오온의 태과 불급이 결정이 되는데,
그 요소 외에 다른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서 그 태과 불급을 다른 식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 여기는 더 대놓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10간에는 5개의 음간과 5개의 양간이 존재하여 1호부터 5온의 태과 불급이 결정되어 1름 밀량이 교차하며 상호 연계되니 이것이 바로 태과 불급이 규정되는 성이죠. 그죠? 즉 천간의 음량에 의해서 5온의 태과 불급이 규정되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자, 이처럼 원래 5온은 태과 아니면 불급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그런데 천간 외에 다른 속성, 다른 변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연지, 연간 말고 연지, 연을 구성하는 지지.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요걸로부터 천간의 5온의 음양 속성이 결정돼. 요놈. 연지 자체의 오행 속성으로부터 또는 그로부터 추산된 사천지기와 제천지기의 오행 속성. 이 관계들이 요런 용어들이에요. 세회나 천부, 동천부, 동세회. 이건 나중에 상호관계에서 배울 겁니다. 혹은 일간이나 시간, 간덕부와 같은 여러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평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외에 다른 변수들이 오온에 작용해서 얘네의 태과나 불급을 평기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따라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연간만으로 오온의 평기 여부를 규정 지을 수는 없죠. 왜? 연간만으로는 오온이 태과한지 불급한지 그거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규정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이걸 규정하고 나서 다른 변수들을 살펴봐서 얘가 조금 깎이겠구나. 얘는 좀 올라가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오온의 평기라 함은 태가 불급했던 오온이 각 운의 정상적인 화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니 곧 태가하지도 불급하지 않은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론을 다 하고 나서 이 주요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천부나 세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오온이 태과 불급을 탈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대운에 대해서 쫙 다 살펴봤고, 대운 산출하는 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운 산출하는 방법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운이 존재 가능한 요 15가지 상태에 대한 용어 있잖아. 요것도 가급적 달달달 암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대운 강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주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